네, 자연과학 체험 캠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있는 최선호라고 합니다. 아마 아침부터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지루해질 때도 됐고 점심 먹고 오후가 돼가지고 지금 약간 좀 졸릴 때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눈과 귀를 조금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파동의 세계에 관해서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 소리가 어떻고 빛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을 좀 파동의 세계로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은 글씨로 쉬운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 전체 그림은 이제 뉴턴이 사과 안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또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여러분들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물리학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 볼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잘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제목은 바이올린에서 중력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이올린이라는 게 소리가 나는 어떤 이런 악기죠. 뭐 사실 바이올린을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중력파라는 것은 또 이제 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어떤 중력 이론과 요즘 최근에 발견된 중력파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제 여기서 아주 쉽게 우리 생활에서 보이는 쉬운 것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이제 연결을 해볼 텐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걸 하려면 우선 여러분들 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오늘 몇 시지 이걸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뿐이에요. 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시계를 뭘로 보나요? 다 휴대전화 딱 꺼내면 시계가 보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시간을 측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앙부일구라고 이제 해시계죠.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루에 몇 시인지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해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낮과 밤에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는 시간의 측정이 굉장히 부정확해요. 뭐 한 오후 밥 먹을 때 됐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잘 모르고 밤새도록 또 물시계를 돌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시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 시작했냐 하면은 결국 이제 추시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 추시계가 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집집마다 벽에 추시계가 걸려 있었고 되게 거기 어린애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추시계 태엽으로 감아가지고 밥을 준다 그러죠. 그 밥을 줘가지고 추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시계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게 시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추라는 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단진자, 물리학적으로는 좀 어렵게 말하면 단진자라 그러죠. 그냥 간단하게 추예요. 이거는 그냥 실에다가 이렇게 물체 하나 달아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굉장히 일정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정말 시계가 어떤 이유로는 시계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한 25cm 줄에다가 뭐 열쇠를 매달든지 아무거나 매달아도 돼요. 매달아서 흔들면은 이 녀석이 왕복하는 주기가 거의 1초가 됩니다. 자, 추시계의 단점은 무엇이냐? 자, 추시계 이렇게 막 흔들린 데서 쓰기 힘들어요. 왜냐면 실이 흔들리면 달라지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달에 가면 시간이 달라지죠. 물론 거기서 이제 길이를 바꾸면 되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럼 용수철 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용수철에다가 무게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거는 주기가 더 일정합니다. 자, 추의 질량에 비례하고 어쩌고저쩌고한데 뭐 구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정한 주기를 얻어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시기를 하는데, 자, 그럼 용수철 진자는 어디에 쓰느냐? 요즘에도 아직까지 고급 손목시계 속에 용수철 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뭐 흔들리는 거 있죠. 금색으로 흔들리는 거. 이 녀석이 태엽 속에서 이렇게 용수철 진자를, 용수철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럼 이 흔들리는 운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 초침, 뭐 분침, 시침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작은 손목시계 안에 이렇게 작은 용수철 진자가 흔들리면서 정확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가 왜 갑자기 시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진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가져보려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또 이제 주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주기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많은 자연현상, 우리가 관심 있는 자연현상은 대부분이 주기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주기운동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운동이라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할 거예요. 평생에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또는 뭐 1년을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100년을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반복되는 주기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엔 좀 깊이 들어가자면은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그 속에 뭔가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 공전, 태양의 운동, 뭐 은하의 운동, 우주 대부분의 운동이 주기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 현대 과학, 특히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런 주기 운동을 하늘을 보면서 현대 물리학이 만들어진 거죠.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작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 속에 물질들이 있겠죠. 그 속에 원자가 있겠죠. 원자들도 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 결국 어떻게 보면 진동이라는 것, 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기 운동을 아까 지금 우리가 추 하나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추를 한 몇 개를 이렇게 모아 봅시다. 그러니까 용수철을 가져왔는데 용수철 진자가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9개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거 뭐 100개 그리는 거는 문제도 아니겠죠. 카피 페이스트로 하면 되죠. 자, 이게 막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진동을 보세요. 진동을 보시면은 뭔가 좀 중구난방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규칙이 없이 막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는 좀 재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여기다 약간 규칙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한번 줘보자.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겠네요. 그죠? 왼쪽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시간 차를 두고 약간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약간은 어떤 규칙성을 이제 띠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가 왼쪽에서 진동하는 것이 뭔가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동하고 세 번째가 진동하고 네 번째가 진동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전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제가 바이올린이라고 언급을 했으니 바이올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올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바이올린의 현의 진동입니다. 이게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바이올린을 활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바이올린 줄이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떠는 줄이 사실 공기보다는 이 통을 울리죠. 통을 울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동을 가지고 주기 운동 중에 하나는 진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물결파가 있죠. 잔잔한 바다 가시고 보시면 잔잔한 호수도 괜찮아요. 호수에 가보시면은 바람이 살살 불면은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굉장히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또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주기 운동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가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파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파동이란 두산백과를 찾아보면은 공간도 좋아요. 또 물질도 좋아요.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주기적인 진동이, 자, 이제 진동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 뭔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얘가 진동하는지 안 진동하는지 알 수도 없을 테고.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파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아우러져야 생기는 현상이에요. 진동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진동이죠. 그 다음에 퍼져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공간에 대한 현상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파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만들어 본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또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파동을 만들려면 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진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파동의 원천은 진동이에요. 먼저 진동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진동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진동을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마젠타, 저 보라색 비슷한 색깔이죠. 이 색깔이 중간에서 혼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진동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진동을 가지고 파동을 만들려면 이 진동을 공간으로, 옆으로, 이제 이 옆에 여러분들 이 가로축은 X축이라고 합시다. 공간축이에요. 공간으로 뭔가 퍼트려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혼자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몇 개를 더 해봤어요.
이제 7개가 되는데 7개를 더했는데 셋하고 넷이 그냥 지각각 이렇게 혼자 뛰어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파동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더 더해봅시다. 몇 개를 더 더해봤어요. 몇 개를 더 더해보니까 아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3개, 4개 뛰는 거에서 제가 사이사이에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더 중구난방 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줄을 하나 싹 그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사인파라 그러죠. 사인, 코사인, 사인파라 그러는데 그 사인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보시면은 각각의 동그라미는 지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이거 눈의 착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지 혼자 지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축을 그어놨죠. 이렇게 축을 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X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은 자기 자리에서만 뛰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녀석도 자기 자리에서만 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보여요, 이게? 뭔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파동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간에서 파동이 전달되는데 이 뛰는 공이 지가 가서 이렇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만 뛰어요. 근데 옆자리에 있는 공을 그 진동을 좀 전해주는 거죠. 그럼 옆 자리에 있는 공이 뜁니다. 그럼 얘는 또 옆에 또 전해주는 거죠. 또 뜁니다. 또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공간에서 무언가가 한 자리에서 옆자리로 계속 진동을 전달해주면서 파동을 전달해주고 파동을 전파해주고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파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결국 보시면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우리 눈에는 옆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파동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죠. 각각의 보라색 공들은 자기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이 녀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움직임 자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결맞춰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공간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게 파동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진동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우리가 옮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컴퓨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뭘 해요?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막 목소리를 해서 성대를 막 울립니다. 성대를 울리면은 성대 주위의 공기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해요. 그 옆에 있는 공기가 또 진동을 해요. 쭉 열어서 여러분들 귀 옆에 있는 공기를 제가 진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막이 진동하면서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파동이라는 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파동의 특성은 앞으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파동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합시다. 파동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막 널뛰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그래서 높이 올라온 데를 이제 마루라 그럽니다. 이거 산마루.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간 곳을 골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꼭대기 여기가 마루가 있고 밑에 저 골짜기가 골이라 부르죠. 그래서 항상 파동엔 마루와 골이 서로 반복되면서 전달되고 한 지점에서 보시면은 한 지점에 있던 녀석은 공은 마루와 골을 지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 마루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과 골 사이 또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몇 메타 파장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마루의 높이 0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루의 높이까지 요 녀석을 이제 진폭이라 그래요. 그리고 진폭이 작은 녀석은 작게 진동하고 있고 진폭이 큰 녀석은 크게 진동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녀석만 봤을 때 공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이 이 마루에서 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진동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파장이라면은 모든 파장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가 있어야 되고 파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폭이 있고 마루와 골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루와 골의 위치는 어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한 지점이 마루가 됐다가 골이 됐다가 하니까 결국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루의 위치를 쭉 따라가야 되지만은 모든 파장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의 단위를 우리가
1초에 몇 번이니까 사실은 뭐 100번, 1초에 100번, 뭐 1초에 1000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거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100헤르츠 그러면 1초에 100번, 1000헤르츠 그러면 1초에 1000번, 뭐 요즘 뭐 기가헤르츠라 그러죠. 기가헤르츠라 그러면 1초에 10억 번. 왜냐하면 10의 9승이니까 10억 번 되거든요. 10의 8승이 1억이라서 10억 번. 이런 1초에 10억 번 진동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파동은 아까 뭐 저기 파란 점을 쭉 하는 거 봤죠? 한 점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뭔가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이제 파동에 속력이 있게 됩니다. 파동이 한 군데에서 다른 데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이제 속력이 나오겠죠. 그게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파동의 이제 제일 쉬운 예가 제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음파예요. 소리예요. 이 음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기 분자를 제가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 분자에다가 압력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 그 조금 전 이제 김광열 교수님 설명하셨죠. 고기압, 저기압 이야기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그거는 아주 저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높은 기압, 낮은 압력 이런 데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압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기압, 저기압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루가 고기압이고 골이 저기압이에요. 결국엔 제가 고기압, 저기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물질의 진동으로 또는 성대의 진동으로 공기 압력이 변화가 되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시 고막이나 마이크로 들어가면은 이 녀석이 다른 신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음파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종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력이 변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파동을 만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을 만들고 나면 자, 이게 파동을 하나를 만들었죠,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건 그럼 두 개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파동을 두 개를 만들면은 두 개가 지각각 반대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미는 없죠. 그러면 얘는 동쪽으로 가고 얘는 서쪽으로 가면 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파동을 더했습니다. 빨간색 파동과 파란색 파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빨간색 파동, 제가 그냥 약간 차이를 나게 원래는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바로 위에 딱 겹치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일부러 약간 어긋나게 했는데 빨간색 파동과 파란색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공이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보라색 공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빨간색 파동이 오면은 그게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근데 파란색 파동이 오면 그게 맞춰서 또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으로 해서 원래 하나로 움직이는 것보다 두 배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을 더할 때 1 더하기 1이 이제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동은 또 재밌는 것이 마루와 고를 약간 어긋나게 더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또 제가 이 중심 위치에다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빨강, 파랑을 두 개 구분해 놨는데 하나는 빨간 공은 빨간색 파동에 따라 움직이고 파란 공은 파란색 파동에 따라 움직이죠. 자, 근데 빨간색은 마루로 갈 때 파란색은 골로 가고 또 하나는 골로 갈 때 마루로 가요. 자,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서로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고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을 2로 만들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뭐냐? 마루와 마루를 이렇게 잘 박자 맞게 더할 거냐? 마루와 고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서로 반대로 더할 거냐? 그에 따라 달리는 거죠. 자, 유식한 말로 파동을 두 개를 더하는 것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의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에 해야 하는 일을 옆에 파동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동의 간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보강 간섭. 조금 전에 보셨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개가 진폭이 두 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루와 마루가 더해지고 골과 골이 더해집니다. 자, 그다음 조금 전에 반대로 서로 어긋나게 더하는 거 있죠. 마루와 골을 따로 더하면은 그때는 상쇄 간섭으로 0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강으로 서로 더해져서 더 커지는 거고 상쇄 간섭은 둘이 더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서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마루와 골이 더해지고,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파동의 색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의 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소리의 크기라고 거의 얼추 이야기를 해도 돼요. 소리의 크기는 조금 우리가 귀 고막에 우리 인간의 이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 뭐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그로 반응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어쨌든 소리의 색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빛의 밝기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자, 이 녀석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 진폭이 2배가 되면은 세기는 4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를 더해가지고 진폭을 3배를 했다면은 3의 제곱은 9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파동의 간섭을 잘 결맞게 너무 잘 더하면은 이게 세기가 제곱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바로 이 레이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파동을 이렇게 직접 2개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귀로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2개 소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소리를 더 해보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데모는 이거는 시연은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가정하고 만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더 재밌어요. 집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대개 아마 지금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아마 뭐 컴퓨터에서 그냥 스피커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잘 안 돼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거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커 양쪽에 2개를 놓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방에다가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뭐 소형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제 꽂아가지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놓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소리는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삐 소리가 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소리가 전해질 때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에다가 마루골 해가지고 파동에 마루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퍼져나가고 있어요. 자, 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루골이 나갑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했죠. 소리가 파동 하나하나씩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할 것은 이 2개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2 소리를 이제 우리가 더하는 거예요. 2 소리의 간섭을 볼 텐데, 자,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기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가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왼쪽 스피커에서 마루골 이렇게 나갔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가 여기 있다 그럽시다. 오른쪽 스피커에서 마루골 나왔는데 여러분들 귀가 다행히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데 위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나는 소리하고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가 더해져 가지고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마루가 다음에 골로 변할 거예요. 근데 2 소리 전부 다 한꺼번에 골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루와 골이 서로 항상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일치하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더해지죠. 그래서 항상 보강 간섭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피커 2개를 놓고 위치를 조금 옆으로 옮겼어요.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은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왼쪽이 그대로가 아니네요. 그림을 좀 바꿨네요. 그죠? 오른쪽하고 왼쪽을 이제 지금 골이 되도록 바꿨네요. 오른쪽은 마루가 되도록 바꿨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귀에는 한쪽은 마루가 되고 한쪽은 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쇄 간섭이 나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는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한쪽이 마루가 되고 다음이 골이 돼요. 또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제가 다음에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서 오는 파장이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직선으로만 했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방에서 2 스피커를 모퉁이에 놓으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2차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 스피커하고 오른쪽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형으로 퍼져나갈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 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는 점이 생겨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흰색 점이 있죠? 흰색 점에서는 마루와 골이 만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 2개를 틀어놓고 방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방 안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결국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스피커로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해봐도 되고, 안 되면은 나중에 헤드폰은 안 돼요. 헤드폰으로는 이거 귀에도 양쪽으로 그냥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나중에 유튜브 소리만 다시 틀어놓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이거 안 들리니까 뭐 한 10초 정도만 틀어드리고 스탑하겠습니다. 그냥 헤드폰으로 듣기에는 귀에 좀 거슬리죠. 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위치가 여기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예요. 방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서로 나고, 다행히 이 녀석의 파장이 77cm라 가서 둘 사이의 간격이 약 한 80cm 간격을 두고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옆으로 움직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소리가 40cm 간격을 두고 두 개가 보강상쇄, 보강상쇄가 돼요. 그냥 40cm만 요 정도죠. 여러분들이 고개만 약간 옆으로 살짝 하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소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뭘 했었냐면은 마루와 골 보면은 조금 전에 마루와 골 사이가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일정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소리가 보면은 뭐 음정이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음정을 다르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깜빡이 전구를 제가 해놨어요. 빨간색 전구하고 노란색 전구가 있는데 가만 보시면은 어느 순간은 두 개가 동시에 깜빡이죠. 켜지죠. 근데 그 다음 순간은 두 개가 번갈아 켜집니다. 이거 왜 이래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깜빡이 전구의 주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좀 더 빨리 깜빡이고 하나는 좀 천천히 깜빡이는 거예요. 자, 소리에서도 이런 걸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음정이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를 더 해봅시다. 저 위에 보시면은 시간 똑같이 했는데 저 같은 시간에 10번 왔다 갔다 했고 밑에 걸 보시면은 한 1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는 10번이고 하나는 12번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 위로 진동하는 게 10번 진동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12번 진동하는 거죠. 이걸 더하면은 자, 이제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마루와 골이 만나는 게 좀 미묘하게 바뀌어요. 어떤 순간에는 이때는 마루와 골이 만나서 없다가 그다음에 좀 지나면 여기서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요. 소리가 좀 커져요. 그러다 다시 또 마루와 골이 만나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또 이제 또 다시 커져요. 다시 줄어들어요.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개가 아까 깜빡이 전구 있었잖아요. 그 두 개 동시에 불이 들어오다가 반대로 들어오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리에서는 두 개가 마루와 마루 보강이 됐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두 개가 엇나요. 그래서 상쇄가 됐다가 또 보강이 됐다가 상쇄가 됐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소리가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맥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자, 주파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몰라요. 약간 차이 나는 두 소리를 다 하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놀이를 들을 수가 있는데 몇 번 들을 수 있느냐? 그 주파수 차이만큼 들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게 10번하고 12번이었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움직였죠. 자, 만약에 맥놀이가 없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없으면은 두 소리의 주파수가 또는 파장이 같은 겁니다. 같은 음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헤드폰으로도 됩니다. 헤드폰으로 들어보세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소리 하나를 보내줍니다. 왼쪽에 소리가 나고 있죠. 왼쪽에 소리 나는데,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조금 전 들려준 음정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소리 납니다. 오른쪽 소리 나죠?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는 왼쪽 들려드렸고 하나는 오른쪽 들려드렸어요. 그죠? 두 소리의 음정이라는 게 저 주파수죠. 그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제가 한번 동시에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시에 들려드리면은 소리가 뭔가 이제 웅 1초에 한 번씩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맥놀이에요. 두 개가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소리를. 자, 하나는 441Hz고 하나는 440Hz예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왼쪽 듣고 오른쪽 들었을 때는 그게 그거 같았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들려주니까 소리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재밌게 좀 더 한쪽을 좀 더 바꿔볼게요. 442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웅웅웅 1초 두 번씩 좀 더 빨라졌죠.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443이에요. 이제 웅웅웅웅 세 번씩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물론 이제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444.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차이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그걸 구분을 못 하겠죠. 1초에 예를 들어 100번씩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못 할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차이가 적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두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동의 간섭을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그럼 실생활에서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리학적으로야 뭐 오케이 뭐 그런다는 어디 쓸 거냐? 자, 결국 어디 쓸 수 있냐면 요즘 또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던데 소음 제거 헤드폰이라는 게 있었죠. 이 그림을 보시는 순간 혹시 이제 뭐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좋아할 사람도 있고 좌절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교 천재교육 물리교과서에서 들고 왔습니다. 원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외부 소음이 어떻고 말이 많죠. 자, 이걸 또 제가 그냥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노이즈가 옆에서 오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그냥 우리 귀로 들어가요.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 자, 그런데 헤드폰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마이크가 노이즈를 받아냅니다. 노이즈를 받아내가지고는 우리 귀에다가 노이즈와 마루와 고를 뒤집어가지고, 초록색 보이죠, 지금? 초록색 소리를 하나 같이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우리 귀에는 뭐가 들어와요? 원래 노이즈, 노란색 노이즈하고 마루와 골이 뒤집어진 게 같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음을 두 개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소음은 없애고,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이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그 외부 소음입니다. 외부 소음이 이렇게 쭉 옵니다. 쭉 오면은 마이크가 외부 소음을 신호를 잡아내요. 그 다음에 곡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외부 소음이 골일 때 헤드폰에서 마루 파동을 만들어내고 마루와 골을 번갈아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귀에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없어진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음은 안 들려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MP3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때 MP3 플레이 연결하면은 이 음악 신호는 얘가 그냥 그대로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 소음은 딱 하나도 안 들리고 음악 신호, 음악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조용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음 제거 헤드폰이 바로 이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탈 때 굉장히 좋아요. 요즘 비행기 타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자, 이거 넘어가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무선 공유기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방 안에 무선 공유기 두 대를 설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피커 두 대 틀어놓은 거 보셨죠? 뭐 스피커 두 대 틀어놓으면 무선 공유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선 공유기가 방 안에 잘 되라고 두 개를 틀어놨는데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운 좋게 보안 간섭 자리에다가 내 랩탑이 딱 있으면, 컴퓨터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조금 약간 옆으로 어긋나 버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신호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GHz짜리 보통 공유기를 쓰면은 파장이 12.5cm이기 때문에 한 6cm 간격으로 마루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안테나가 운 없게 상쇄 간섭에 딱 놓여버리면, 이렇게 여기 회색이죠. 상쇄 간섭에 놓여버리면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무선 공유기 설정 창에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그 매뉴얼 읽어보세요. 설정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파수를 조금씩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무선 공유기에 보시면 주파수 대역을 한 10개 정도를 리스트해 놓고, 그게 1번 무선 공유기는 2.4GHz가 아니라 2.41, 2번 공유기는 2.42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약간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사가지고 꽂기만 하면은 주파수 똑같아요, 두 개가. 특히 같은 회사 제품이면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방안이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무선 공유기를 설치할 때도 또 이런 파동의 간섭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파동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귀는 모르겠어요. 즐거웠는지 괴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귀에다가 뭔가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또 전자기파 일종이죠. 우리가 보는 게 전자기파. 전자기파라는 것도 뭐예요? 이름도 그대로 해석을 보죠.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 나왔어요. 전자기파. 이렇게 이걸 줄임말이에요. 전기와 자기의 파동. 전기와 자기의 파동. 그럼 도대체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 뭐냐? 파동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가 진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기장이라는 것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는 게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까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아마 이 강연을 또 한 번 더 하루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보세요. 자기장, 그러면 자석이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힘 정도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전기장,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정전기 하면은 이렇게 서로 갖다 붙잖아요. 많이 밀기도 하고, 그 이제 전기장, 그걸로 이야기를 합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를 전기적으로 잡아당기고 미는 성질, 또는 자기장, 이제 자기적으로 N극, S극이니까, 그죠? 뭐 잡아당기고 미는 성질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그게 이제 이 공간에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녀석이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기도 하고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거 지금 출처가 잘못됐네요. 출처도 이것도 천재교육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축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XY 축 세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아까처럼 소리가 쭉 나가는 진행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빨간색만 봅시다. 일단 빨간색 보시면 이게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화살표 막 그려놨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쪽으로 진동을 합니다. 세로로. 결국에 진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Y축으로 봅시다. Y축으로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이 점에서 전기장이 진동하는 전기장이 무슨 뜻이냐? 전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세졌다가 0으로 약해졌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전기장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래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어느 한순간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장이 마루처럼 보이죠. 근데 다음 순간 이게 골로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공 진동하는 거 있었죠? 그 공의 진폭을 전기장의 크기로 보면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공이 없고 여기선 전기장이라는 어떤 공간의 성질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또 자기장은 하필이면 또 전기장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를 하려면은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해요. 이거 진행 방향이 하나가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한다 그러고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서로 이게 진동하면서 막 저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꽤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만들었냐? 제일 쉬운 방법?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방법이 뭐예요? 이 안테나로 만들죠. 이제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나갑니다. 자, 이 그림이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무전기 안테나죠. 무전기 안테나가 어떻게 하냐? 이 안테나에서 전하라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다 알죠. 전하가 아래 위로 진동합니다. 안테나 속에서는. 안테나는 그냥 그 금속 도체예요. 그 안에서 전하가 이렇게 막 혼자 진동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진동을 시켜요. 자, 그럼 이 진동하는 전하가 전자기파를 외부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진동하면서 전자기파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큰 안테나예요. 이 방송용 안테나죠. 방송용 안테나에서도 전자기파를 진동시키면은 전자기파가 외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기장이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전하가 뚫리니까 전기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저는 꽤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은 안테나인데 위쪽 방향으로는 전자기파가 안 나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안테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 뭐 TV 안테나죠. 그죠? TV 안테나가 있는데 하늘로는 저기 우주로는 전자기파가 안 나갑니다. 다행히도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옆으로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안테나가 있으면은 땅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거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나가면은 그 부분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데 손실이 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안테나가 진동하는 전하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있는데 그 하늘로는 안 나가요. 항상 진동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자기파가 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빛 또는 전자기파를 보시면은 이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하가 진동하면서 전기장이 진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이제 전파라는 게 있었죠. 요즘은 거의 잘 듣지는 않지만 AM, FM 라디오가 여기에 있고 마이크로파는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로웨이브 저기 뭐 밥 데워 먹고 국 데워 먹고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파장이 짧아지면 또는 주파수 아까 진동수였죠. 진동수가 커지면은 적외선이 만들어집니다.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 빨강이 파장이 가장 긴 거고 보라가 파장이 가장 짧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라를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자외선이 나오죠. 한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자외선. 그 다음에 좀 더 파장이 짧아지면 X선. 이건 병원에 가서 사진 찍는 거죠. 자, X선 정도 되면 어떤 게 생기죠? 이게 이제 우리 몸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자기파라는 것이 전파는 우리 몸을 투과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X선 같은 경우 우리 몸을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선이라는 게 나오죠. 감마선은 우리 몸을 투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꽤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조금 지금 너무 지루해지기 전에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지금 마쳐요. 전자기파, 우리가 전자기파를 어떻게 만들고 전자기파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까지만 우리가 봤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 없습니까? 채팅으로? 자, 질문 없으면은 채팅으로. 종파는 마루와 골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 종파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종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이야기합시다. 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기압의 이 공기 압력의 파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공기 압력의 파동이라는 것은 공기 압력이 한 지점의 공기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진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력의 변화가 그 옆으로 전달되고, 그 옆으로 전달되고, 그 옆으로 전달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공기 압력이 높은 곳을 마루라 그러고, 공기 압력이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력이 보이진 않아요. 공기 압력이. 그렇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의 공기 압력을 쭉 측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마루와 골, 마루와 골, 마루와 골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마루와 골이 아까 이 공이 진동하는 것처럼 쭉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압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상쇄되는 지점은 계속 변하나요?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 두 개 파동이 주파수와 같은, 진동수와 같은 파동이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상쇄되는 지점이었다고 합시다. 하나가 마루였고 하나가 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동수가 똑같다면은 이 녀석이 한쪽이 골로 가는 동안 이 녀석은 마루로 가게 되죠. 진동수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 녀석이 다시 마루로 떨어지는 이 녀석은 다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점에 대해서는 마루와 골이 항상 같이 일치하는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점이 일정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처럼 진동수가 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마루와 골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루와 골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마루가. 근데 좀 있으면 얘는 시간 차가 약간 나죠. 그럼 결국에는 두 개가 다시 어긋나가지고 다시 보강 간섭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되지 않고 또 다시 상쇄 간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맥노리 현상입니다. 맥노리 현상은 두 개 진동수가 약간 다른 걸 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에 대해서 마루와 마루가 맞았다가 마루와 골이 맞았다가 또 마루와 마루가 맞았다가 마루와 골이 맞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전파를 통해 인터넷이 연결되는 원리는, 자, 파동이라는 게 뭐라고요? 파동이 이제 정보를 준다 그랬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녀석이 저희가 공기의 압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파도 전자기파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뭐 웹사이트 주소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영어로 막 쳤겠죠. 그럼 이 정보를 바꿔가지고 전자기파에 실어가지고 와이파이 공유기로 갑니다. 그럼 와이파이 공유기에서는 그 정보를 다시 해독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공유기는 항상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인터넷 신호로 바꿔가지고 외부와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중점. 자, 이렇게 가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파동이 진동하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한 번 진동하는 게 이렇게 쭉 간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중간에 한번 겹쳤다가 다시 가서 영원히 헤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면은 물리교과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펴보시면은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합치면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지갈길을 갑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는 어떤 게 더 재밌냐 하면은 양쪽에 딱 줄을 묶어 놓고 이쪽에서 파동을 보내면은 두 개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상쇄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정상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교과서 보시면 정상파로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파에서는 어느 한쪽은 계속 마루만 나와 있고 어느 한쪽은 골만 돼요. 그래서 꼭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마루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사실 모든 악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악기가 이 정상파의 원리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섭을 이용하면 집에서 와이파이 공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뿌리죠, 그죠? 그러면 방 일부는 보강 간섭, 일부는 상쇄 간섭이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일정해요. 에너지 보존됩니다. 상쇄 간섭한 부분에서 없어진 에너지가 보강 간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더 넓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방 전체에 불균일하게 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자기파가 전하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만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것은 저 멀리서
저 멀리서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여러분이 전화가 진동하고 있어. 전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쿨럼 법칙 배웠죠. 쿨럼 법칙 배우면은 저 멀리서도 보면은 전기장이라는 게 그 뭐 이 전화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 녀석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가 바로 전자기파로 변화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화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그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가 있었죠. 그죠? 안테나에서 위에서 보고 있어요. 위에서 보고 있으면 저 우주 먼 데서 달에서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화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겠죠.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 보고 있으면 전화가 안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자기파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전자기파는 합성되어 진행합니까? 아니면 각각 진행됩니까? 자, 이 질문은 제가 의미를 요것만 가지고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전기장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파동을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서 한 질문 같은데, 전자기파는 이름이 전자기파죠. 전기와 자기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건 뭐 전기와 자기장, 여러분들 뭐 자기장을 바꾸면은 자석 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있었죠. 자기장을 바꾸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전기장을 바꾸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만 있는 파동은 만들 수가 없고 자기장만 있는 파동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전자기파는 반드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90도로 서로 막 변화하면서 한꺼번에 한 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만 전자기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줌에서 직접 한번 거기 소리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질문 해볼 수 있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줌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학생은 아니고 조교인데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우선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듣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아까 그 대역폭이 비슷한 두 대 공유기 두 대 사이에서 또 와이파이 신호가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파수 대역폭을 약간씩 변조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약간씩만 변형되어 있는 두 개의 주파수 사이에서 어떤 맥놀이 현상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2.4GHz라고 그랬죠. 그 2.41하고 2.42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파수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은 기가헤르츠가 10억 기라 그랬잖아요. 그 2.4GHz 하면 1초에 24억 번 진동하는 거예요. 2.41 그러면은 거기 24억 번 하고 1000만 번 더 진동하는 거죠. 2.42 하려면 24억 번하고 2000만 번 더 진동하는 거죠. 두 개 차이가 1000만 번 진동해요. 1000만 번. 1000만 번 차이예요. 1초에 1000만 번이 맥놀이 일어나요. 구분 못 합니다. 1000만 번 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피아노 두 건반 사이도 주파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두 건반수를 동시에 딱 누르면은 맥놀이가 들려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레미 하는 소리, 그 소리는 주파수 차이가 도와 레 사이가 워낙 커서 맥놀이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아노에서 맥놀이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가장 낮은 건반 두 개예요. 가장 낮은 건반이 아마 흰색, 검은색일 텐데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두 개가 맥놀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1초에 몇 번 만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만 맥놀이가 겨우 들리고 나머지 주파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맥놀이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서로 다른 마이크를 동시에 소리를 내었더니 스피커 마이크 이 스피커 같은데요. 동시에 소리를 내었더니 그 공간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 파동의 위상이 다른가요? 마이크에 따라. 예, 이 질문은 제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전자기기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신호를 만들어낼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마이크는 사실 위상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제가 하는 소리에서 마루가 됐을 때 마이크 신호가 반드시 마루가 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골로 만들어내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으면 근데 마이크 두 개를 따로 쓰면은 이 두 신호는 특히 제품이 같은 회사 제품이더라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뭐 기기가 있죠. 오실로스코프라는 거 그걸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개 혹은 그 이상의 파동이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다 더해봐야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 맥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수학 강의 시간에 파이썬 들으셨죠? 파이썬을 해서 조금만 하시면은 사인, 코사인 함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3개 더하기 쉽습니다. 더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주파수를 440, 441, 442 3개 해놓고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인간의 귀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다음에 3개 혹은 그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도 항상 상쇄, 보강, 위상에 따라서 더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 현상은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간의 위상이 정확히 잘 맞지 않고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볼 거예요. 정확히 잘 맞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상해서 평균으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폭이 다른 파동도 간섭이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진폭이 다르면 파동이 완전 간섭이 안 일어나죠. 진폭이 다르면 하나는 마루가 100인데 두 번째 골은 50이에요. 그러면은 100 빼기 50 하면 50으로 줄긴 줄죠. 그러나 완전히 0으로는 안 됩니다. 진폭이 다른 두 파동이 만나더라도 간섭이 일어나는데 완전 상쇄는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학교 자연대에서 그 구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 강의 자료하고 이런 걸 다 올려놓고 추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질문 올려주시면은 다 또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 구글 사이트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뭐 대강 좀 부족하지만은 질문이 해결이 됐나요? 시간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잠깐 종결하고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눈을 한번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화장실 갔다 이거 급한데 금방 갔다 오니까 시간이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조금 재밌게 들을 수 있는지 적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거의 파동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자기파로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약속대로 여러분들 눈을 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빛은 직진한다. 똑바로 간다. 빛은 과연 직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단일 슬릿이라는 거예요. 슬릿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큰 검은 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얇게 뚫어놓은 게 슬릿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 구멍을 단면에서 옆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구멍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위쪽으로 쭉 계속 뚫려 있는 거죠. 자, 이쪽에서 파동이 쭉 옵니다. 아래쪽에서 파동이 오는 거예요. 파동이 오면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파동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녀석 파동이 이렇게 평행하게 쫙 이렇게 왔었죠. 근데 슬릿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 녀석이 둥글게 변합니다. 그럼 결국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이 빛이 구멍을 지난 다음에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멍을 지난 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빛이 직진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직진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 가면은 빛을 우리가 직진이 아니라 옆으로 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구멍 크기를 굉장히 넓혀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좀 좁은 구멍이었고, 여기 넓은 구멍이에요. 넓은 구멍이 되니까 빛이 거의 직진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보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림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결국엔 다 직진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으로 갑니다. 극한으로 가서 이렇게 좁은 구멍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이 옆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단일 슬릿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사진을 찍은 거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동이 전달되면서 단일 슬릿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지금 왼쪽에서 파동이 쭉 전해옵니다. 이게 일정한 저 마루와 골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 슬릿 중간에 좁은 털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둥글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빛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여드리려면 정말 여기를 완전히 깜깜하게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술상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해드렸을 텐데, 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서 암실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슬릿은 빛의 회절입니다. 이 슬릿 간격 0.02mm. 제가 0.02mm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빨간색 레이저를 쏜 거예요. 쏘아가지고 저쪽 스크린에다가 비춥니다. 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잠시만 다시 한번.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빛이 쫙 퍼지는 게 보이죠. 0.02mm에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스크린에 보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자, 0.02mm에서 이제 슬릿 간격을 좀 더 제가 넓혀보도록 하죠. 빨리 넓어져라. 왜 안 넓어지죠, 이제 또? 조금만 1, 2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 동영상을 처음에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하다가 아까 너무 많이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왜 안 변해요? 예, 이게 제가 안 눌러서 안 변했구나. 자, 0.02mm. 자, 이제 0.04mm가 됐어요. 좀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좀 더 좁은 폭으로 0.08mm 더 넓어졌어요. 좀 더 좁아지죠? 0.16mm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간에 밝은 점을 이해하겠어요. 밝은 점은 거의 직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옆에 점들이 몇 개가 더 생겨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검은 점도 막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스크린에다가 내가 이렇게 비췄는데 스크린에다 뭐가 비치냐 하면은 이게 구멍에서 퍼져나가는 건 오케이. 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 검은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밝은 빛이 갔는데 어떤 데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쇄 관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이 좀 복잡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좁은 구멍으로 빛을 보냈을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게 이제 다니엘 슬릿으로 빛을 회전인데,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동그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구멍에서 보시면은 밝은 점 주위로 고리 같은 것들이 쫙 보여요. 이게 지금 저 스크린을 그냥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좁은 밝은 데 옆에다 검은색 링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인터넷에서 정말 잘한 실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동그란 구멍에다가 제가 빛을 비추면은 이게 저기로 가서 그냥 동그랗게만 나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빛이 퍼지면 좋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란 중간에 밝은 부분, 이 보강 간섭이에요. 그 옆에 또 희미하게 이렇게 밝은 부분이 나오죠. 이것도 보강 간섭이 또 새로운 보강 간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상쇄 간섭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 때문에 좁은 구멍을 지났는데 이 녀석이 중간에서 그 파동 성질로 마루와 골이 또 어떤 형태로 이상한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나서 다시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이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좀 어렵지만 또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중 슬릿 실험이 있어요. 아까 슬릿 하나였죠, 그죠? 이제 슬릿을 두 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빛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었어요. 이렇게 길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그럼 요 뒤에 스크린을 놓고 뭐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아까 물결파 비슷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뭔가 무늬가 만들어질 것 같죠. 어떤 데는 밝고 어떤 데는 초록색이 그냥 보이고 뭉쳐지는 데도 있고 해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누가 했죠?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에 했습니다. 영의 이중 슬릿 실험하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빛을 광원을 놓고 슬릿을 하나 더 놨어요. 이 당시에는 레이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슬릿 두 개를 놨어요. 그러고 나면은 스크린에다가 밝고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해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이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소리처럼 경로 차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차이, 거리 차이. 스피커에서 거리 차이를 봤었죠. 여기서는 뭐의 거리 차이? 이 두 슬릿의 거리 차이입니다.
이게 또 안 나오네. 야, 두 개 슬릿에서 거리차면 두 슬릿에서부터 1번 슬릿에서부터 스크린까지 P점까지 2번 슬릿에서 스크린 P점까지 두 개의 거리 차이가 하나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도록 해서 보강 간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거리 차이에 따라서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기 힘들어 가지고 또 다른 암실에서 실험을 해 왔습니다. 이게 안 듣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을 해 왔는데 보시면은 밝고 어두운 점이 보이죠? 밝은 점, 어두운 점, 밝은 점, 어두운 점, 빨간색으로 쭉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는 아래 위를 보시면은 아래쪽은 밝은 점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위에 점은 밝은 점이 나란히 쫙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뭘 했느냐 하면은 결국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바꿨어요. 좁은 거, 넓은 걸로 바꿔가면은 결국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은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눈엔 잘 안 보여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은 저쪽 스크린에 비춰보면은 그럼 결국 밝고 어두운 무늬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슬릿 사이의 간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은 결국 어떤 증명이냐 하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에요. 옛날에 1600년대 뉴턴은 어떻게 했냐? 뉴턴이 또 빛으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빛은 알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갱이라고 주장했는데 근데 빛이 알갱이라면은 1-1은 2가 되고 그다음에 1-1이 0이 되는 보강간섭, 상세간섭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갱이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두 개가 되죠. 그게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의 이중 실험을 통해서 빛도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뉴턴이 알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뉴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빛은 알갱이야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함으로써 그때 빛이 파동이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슬릿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슬릿을 무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회절격자가 되겠습니다. 자, 회절격자는 여러분들도 다 물리를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왼쪽에서 보면 입자하는 빛이 나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 빛이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많은 것에서 나오는 빛들이 스크린으로 갈 때 이게 결이 정말 잘 맞으면은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상쇄간섭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최대가 m = 0대로 중앙에서 제일 밝은 점이 나타나고 좌우로 또 밝은 점, 또 밝은 점에서 쫙 퍼져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회절격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이걸 내일하고 모레 실험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회절격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회절격자는 여러분들이 받은 회절격자가 요거예요. 요거 이제 아마 작은 거 잘라서 받았죠. 여러분들 잘라서 받아도 되니까 저는 이제 큰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이 회절격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도 레이저 포인트 하나 받았죠. 저 물리 하시는 분들만 좀 이따 다시 물리를 선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자, 레이저 포인트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하고 회절격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가 이 상황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좀 약간 밝은 녹색 레이저 포인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레이저 포인트를 쓰고 일단 회절격자가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여기 받은 건데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스크린으로 합시다. 자, 스크린으로 하면은 자, 그러면 회절격자에다가 녹색을 비추면은 뭔가 밝은 점이 막 나오죠. 하나밖에 없어요, 녹색 레이저. 근데 제가 회절격자를 갖다 대면은 회절격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으로 밝고 어두운 점들이 쫙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회절격자를 이용한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회절격자를 좀 이용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쉽게 제일 좀 대조적으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글자는 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절격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 두 개 밝고 어두운 점 사이가 굉장히 간격이 좁죠. 촘촘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이걸 살짝 바꾸면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넓게 나와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두 회절격자, 여러분들도 회절격자를 두 장을 받았어요. 같아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들 받은 거 그냥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하나의 또 여러분들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제 조교들과 같이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두 개가 다른데 그 차이를 알아보시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아까 저 이중슬리 실험하면서 두 개 동시에 아래 위로 보여드린 게 있었죠. 하나는 촘촘하고 하나는 좀 넓은 게 있었잖아요. 그 차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빛의 간섭이 나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혹시 물리를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걸 안 받은 사람은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안도 좀 이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거 이거 CD입니다. 요즘 CD 집에서 보기 힘들죠. 요건 또 DVD입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저기 잘 졸라가지고 CD나 DVD를 하나 구하세요. 구한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는 아마 다들 한 개씩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를 신청하신 분들은 요런 레이저 포인터를 받았어요. 좀 자랑하세요. 다른 분들은 없죠. 레이저 포인터 하나 구하세요. 그럼 이 CD나 DVD를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CD나 DVD 홈이 파여져 있죠. CD, DVD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레이저를 비춰가지고 여기 홈에 있는 정보를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 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선으로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저기 지름을 따라서 쭉 나가다 보면 홈들이 일정하게 쫙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제가 이 레이저를 여기다 홈에다 비추면은 그럼 반사가 일어나겠죠. 반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구멍 여러 개처럼 이 반사가 홈마다 반사가 따로따로 일어나죠. 그럼 이 녀석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어떤 데서는 보강 간섭, 어떤 데는 상쇄 간섭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물리를 신청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 CD, 이건 좀 골동품이라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테지만은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가지고 해보세요. 아, 이거 만약에 또 골동품은 아닌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옛날에 닌텐도 위 이런 거 했으면은 거기도 CD가 들어가 있죠. 뭐 그런 걸 해도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CD가 이거 뭐 카메라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반사를 시키겠습니다. 시키면은 자,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제 점 두 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점 하나, 둘, 세 개 보입니다. 이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기 그 회절격자로 했던 거하고 CD가 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밝은 점, 어두운 주역, 밝은 점, 어두운 지역, 밝은 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요게 이제 CD로 했다면은 DVD로 해볼게요. DVD로 하면은 아까보다 간격이 훨씬 넓어졌죠. 조금 전에 CD로 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해볼까요? CD로 하면 이런 간격이에요. DVD로 하면 이런 간격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 CD로 하면 이런, DVD는 이런. CD, DVD, CD, DVD. 자, 이 간격의 차이가 왜 나올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받은 회절격자 두 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 내일 한번 연습을 하고 나서 혹시 CD, DVD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 CD와 DVD 사이의 각각의 홈의 간격도 여러분들이 측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일 조교들하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빛의 간섭 현상을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장비를 가져와서 했잖아요. 그럼 자연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기름이 막 이렇게 물웅덩이가 만들어지죠. 물웅덩이에 기름이 막이 떠 있을 수 있어요. 그 지나 보면은 뭔가 무지개가 막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그 얇은 막에서 빛이 비치면서 두 개가 또 어떤 빛이 두 개 쪼개져요. 하나는 막 위에서 반사하고 하나는 막 저 밑에서 반사해서 두 개 쪼개져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 오는 날 기다리기 싫으면은 집에서 비누방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누방울 만들면 비누방울의 색상이 막 뜨죠.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막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얇은 막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좀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편광이라는 현상이에요. 자, 편광이 도대체 뭐냐? 자, 빛을 이제 다시 해보면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편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자기파는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진동하면서 만들어진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자기장 잊어버립시다. 왜냐하면 자기장은 항상 전기장과 진동해요. 내가 전기장 방향을 정하면 자기장은 정해집니다. 자기장 잊어버려요. 그럼 전기장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러분들 전달해집니다. 근데 반드시 수직으로만 진동하는 법 없죠. 안테나로 눕히면 되죠. 안테나 눕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수평으로 진동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전기장 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기장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내가 임의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내 임의의 방향이 된다면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90도 두 개 맞추죠. 90도 두 개 맞춰가지고 X축, Y축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편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쉽게. 하나는 수평 편광. 하나는 전기장이 가로로 진동하는 빛이에요. 이 안테나를 눕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세로 편광. 세로 편광. 이거는 세로로 진동하는 편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우리가 보는 빛은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반반 딱 정확히 반반 섞여 있습니다. 정확히 반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편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편광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또 이런 편광을 만들려면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또 물리하시는 분들은 뭘 받았냐 하면은 자, 이런 편광판을 받았죠. 편광판 받으실 거예요. 요거는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물리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좀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대체품이 좀 이따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뭐 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편광판이에요. 편광판은 이거는 편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저기 스크린으로 예. 자, 이거 왼쪽에 보시면은 무편광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편광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요? 진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장이라고 그랬죠. 그 전기장 방향이 제가 제 눈이 이제 전기장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 눈에 들어온 빛이 한 번은 이렇게 진동하다가 전기장이 한 번은 이렇게 진동하다가 또 한 번은 이렇게 진동하다가 또 이렇게 진동하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향도 없네. 뭐 지각각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무편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갖다 대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오는 전기장은 한 방향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걸 선편광 빛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무편광 빛에서 선편광 빛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무편광 빛에서는 방향이 지 맘대로 그랬죠. 그럼 이 녀석은 한 방향만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제가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대면 제 얼굴에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어두워지는 게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얼굴에 나온 빛에서 이게 무편광 빛인데 이걸 통과하면서 선편광으로 바뀌면서 밝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봅시다. 여기 전자기기 중에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또 컴퓨터를 써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좀 더 큰 게 필요해서. 이게 지금 제 아이패드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들 보이죠? 제가 뭐 특정 기기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편광판을 갖다 댑니다. 뭐 그림 잘 보이죠? 그죠? 자, 이걸 돌려버립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펼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라져 버려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편광된 빛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여러 가지 이런 전자기기에서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화면은 저기 빛은 다 선편광, 편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편광판을 방향을 맞게 갖다 대면은 이러면은 완전히 막아버리는 방향이죠. 서로 직각 방향으로 갖다 대면은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무편광으로 빛이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버리면 다시 편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편광판을 여러분들이 물리하시는 분들은 받았겠죠. 물리 신청 편광 받았으면 이걸 어디 쓸 거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컴퓨터 또는 그 휴대전화 뭐 다 좋아요. 거기다가 이걸 갖다 대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밝고 어두워지는 것이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자기에서 나오는 게 선편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조교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휴대폰 그 보호 필름 이런 걸 붙여놓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원래 이건 편광돼 있는데 근데 휴대폰 그 저기 보호 필름을 통과하면서 이게 편광이 깨지나 봐요. 그래서 그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요즘 또 집에 TV가 전부 다 LCD TV죠. TV를 활용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편광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장의 편광판을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는 덜 막을 수도 있고. 자, 무편광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편광판 1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제 편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광판을 통과할 때 두 번째 편광판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자, 지금 뭐 작은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자, 이 두 개 화면을 그대로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100% 통과시키다가 제가 이거를 돌리면은 천천히 어두워지죠. 어두워져서 어두워지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밑에는 보이지만은 그죠? 이러면은 두 개가 약간 차이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광판을 돌리면서 방향을 이 편광판의 방향에 따라서 그 저기 빛을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누가 실험해 봤네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휴대폰에 대고 돌려보니 셀로판지를 갖다 대는데 색이 변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넣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 전자기기, 여러분들 전자기기예요. 여기다가 플라스틱 아무거나 갖다 놓으세요. 플라스틱 판. 거기다가 놓고 이거 갖다 대면은 색깔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플라스틱 자체가 또 편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휘어보세요. 그럼 또 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편광 능력이, 플라스틱의 편광 능력이 또 바뀝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지질학에서 쓰는 편광 현미경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또는 그 물질에, 여러분도 사진 보신 적 있죠? 물질의 뭐 구조를 판별할 때 편광판 두 개를 놓고 두 개의 물질을 바꾸고 그 구조 힘을 주고 하면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은 그 물질이 편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액정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액정 화면이 바로 이제 편광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바로 멀리 갈 거 없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액정 화면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옆에서 위에서 제일 위에 한 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정이 있는 층, 세 번째 편광판이 하나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제일 뒤편에 뭐가 있냐면 백라이트가 있어요. 이건 되게 이제 그냥 뒤에 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전자기기에서 전력을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것이 백라이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편광빛이 나와요. 자, 편광판 1이 있습니다. 편광판 1을 통과하면은 선편광이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줄 방향으로 편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정이 뭔 역할을 하냐면 액정도 편광판이에요. 자, 액정은 편광판인데 어떤 편광판이냐? 이거는 전기를 걸어줄 때마다 편광판이 돌아가는 편광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죠? 손을 돌렸는데 액정은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주면 이게 그냥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이 걸리지 않은 액정판과 전압이 걸린 액정판은 편광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광판 두 번째 편광판은 첫 번째 편광판과 90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중간에 편광판에다 액정을 걸어주고 안 걸어주에 따라서 이게 빛을 통과시키고 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이건 좀 큰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뒤에서 나오는 제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편광하고 이 앞에 있는 편광판하고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90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이지 않고도. 여기 뒤에는 보여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액정판입니다. 이거. 자, 이게 액정판이에요. 액정판. 또 편광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액정판을 넣어 봅시다. 액정을 넣으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액정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검어졌다가 이렇게 돌리면 밝아지죠. 검어졌다가 밝아졌다가 검어졌다가 밝아졌다가. 자, 그래서 이 액정을 돌리는 각도를 잘 조절하면 여러분들이 전자기기 뒤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정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지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액정 화면이에요. 뒤에 편광판 두 개가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이에 액정이 들어가가지고 액정이 각도를 돌려줍니다. 맞거나 안 맞거나. 그러면은 결국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액정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편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에서 보면 편광이 또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을 보면 편광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무편광 빛이 옵니다.
왼쪽에서 무평광빛이 오죠. 여기서 무평광빛이 오죠. 자, 그 다음에 공기 분자 부딪혀가지고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죠. 하늘이 푸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분자에서 태양빛이 산란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 분자가 움직이진 않아요. 사실 공기 분자에 있는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하가 움직이는데 전하가 태양의 전자기파가 오니까 전하가 태양의 전기장 방향에 따라 진동을 해요. 자, 그럼 진동을 하면은 여기 태양에는 무평광이라고 해서 전기장 방향이 지 맘대로 그랬죠. 그럼 결국에 공기 분자가 지 맘대로 진동합니다.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태양 방향에서, 태양빛이 지나가는 방향에서 90도 방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언제냐 하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동쪽에서 뜨죠. 여러분들이 저기 머리 위를 보세요. 또는 북쪽 하늘을 보세요. 또는 남쪽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 하늘에서 오는 빛은 태양광이 지나가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90도 방향으로 보고 있는 빛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안테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안테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수직으로 진동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빛이 안 보여요. 없다 그랬죠. 결국 이 안테나가 공기 분자 안테나가 수평으로 진동할 때만 보입니다. 즉 하늘을 보고 있으면 완전 평광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가 뜨는 때 또는 해가 질 때 하늘을 보거나 남쪽, 북쪽을 보면은 북쪽 하늘은 100% 평광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 하늘을 보면은 약간 이제 부분 평광으로 보여요. 자, 요거는 이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하늘을 찍은 사진이에요. 평광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평광판을 이렇게 돌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이는 건 각도가 보이는데 아까 이제 제일 해가 뜰 때 천정을 보고 있죠. 검어졌다가 밝아졌다가 검게 됐다가 밝아졌다가 이게 바로 하늘이 평광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또 숙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날이 좀 맑으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나 또는 저녁에 해도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위를 보면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평광판과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찍어가지고 최종 보고서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국 하늘의 평광을 한번 우리가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왜 이렇게 평광이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늘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리병을 가져왔어요.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왔는데 여기다가 일단 우선 태양빛을 제가 또 가져오기 쉽지는 않아서 뭐냐 하면은 이 레이저를 이용하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비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물 속에서 그냥 빛이 그냥 통과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레이저 안 보입니다. 지나가긴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우주 영화에서 보시면은 뭐 레이저 빛이 쫙 나는 게 보이죠. 그거 다 뻥입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보이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여기다가 불순물을 조금 집어넣을게요. 달의 하늘이 왜 검죠? 거기는 대기가 없어서 그렇죠. 지구 하늘이 왜 푸른색이죠? 불순물이 있어서 그렇죠. 자, 여기다 불순물을 집어넣겠습니다. 불순물을 뭘 넣느냐? 뭐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우유입니다. 우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볼게요. 자, 우유를 넣고 막 섞어요. 그럼 뭔가 이제 이게 아까보다는 좀 뿌옇게 됐죠. 이게 왜냐면 우유 입자가 쫙 퍼지면서 뿌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저를 비추면 안에서 이제 길이 보입니다. 이게 왜 보이죠? 결국에는 이 레이저가 우유 분자에 부딪혀가지고 산란되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레이저가 보입니다.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양빛이 지나가는 방향에서 여러분들 수직 방향으로 보고 있죠? 이 수직 방향의 빛은 평광되어 있을 거예요. 자, 평광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교가 옆에서 제 한 손이 3개면 좋겠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평광판으로 평광된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잠깐만 치우고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90도 자, 보시면 앞에서 평광판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두워지죠? 밝아지죠? 어두워지죠? 밝아지죠? 결국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칩니다. 아까 초록색 레이저가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 태양빛이 비치는 데서 수직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이 평광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광판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꼭 한번 하늘의 평광을 촬영을 해가지고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화면을 그 밝빛을 좀 어둡게 해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 그냥 보통 플래시라이트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밝은 플래시라이트입니다. 별거 아닌 거. 자, 플래시라이트인데 또 하나 병을 제가 보시면 이거는 이거 그냥 물병인데 아무것도 없는 물병이에요. 여기 속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이거 맹물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유를 탄 물이 있었어요. 자, 우유를 탄 물입니다. 우유를 탄 물에다 비추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제 빛은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안에 우유 입자에 대해서 산란된 빛이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죠. 요건 지금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푸른 하늘입니다. 이거 밑에서 비추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되는데 이게 산란될 때 파장에 따라서 산란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파란색, 짧은 파장일수록 잘 산란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 입자에 대해서 산란된 빛이 여러분들에게 푸른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면 달이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빛이 통과해 버리죠. 흡수도 안 하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산란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기가 띄는 게 방향이 좀 수직 예,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약간 푸르스름한 색을 띱니다. 이게 만약에 관을 좀 제가 더 길게 할 수 있으면은 저쪽 끝에 나가는 데선 붉은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색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이제는 붉은색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전용 노을이 왜 붉은색이에요? 전용 니온 넘어가면은 내한테 올 때 대기 공기 중을 한참 지나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은 다 빠져나가고 빨간색이 남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다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적게 빠져나가는데 이제 붉은스름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에서 여러 가지 평광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물이에요, 이거. 연못의 물인데 이렇게 햇빛이 비치죠. 근데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받은 평광판 무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평광판을 갖다 대보세요. 반사광은 없어지고 물 바닥이 보입니다. 자, 두 개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반사광이 싹 없어져 버렸죠. 물 속에 잉어도 잘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 속에서 비치는 걸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반사에 의한 평광입니다. 표면에서 반사하는 빛은 이게 다음으로 갑시다. 하나 안 지웠네. 자, 반사형 평광. 이거 고등학교 책이라서 아까 그거는 대학교 책이었고. 네. 그래서 평광되지 않은 입사광이 들어오는데 표면에 반사가 될 때 이 녀석이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빛이 평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유리로 된 면이 있겠죠? 뭐 식탁도 좋고 책상도 좋아요. 거기다가 빛이 비스듬하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때 이걸로 한번 돌려보세요. 평광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잘 맞추면 100% 평광이 납니다. 그걸 이제 브루스터 각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탄젠트 브루스터 각을 하면은 이 물질의 굴절률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챌린지 실험으로 내일 모레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선글라스에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물리의 신청 안에서 평광판을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집에서 선글라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선글라스 중에 약간 좀 고급이라 해야 되는데 선글라스 중에 평광판이 붙어 있는 선글라스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표면에서 반사된 빛은 수평 평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키장이나 바닷가에 가면은 이 바닷물이나 설원에서 반사되는 빛은 평면으로 평행으로 평광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수직으로 평광으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런 빛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눈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스키 고글이나 선글라스 중에서 좀 고급을 쓰면은 이렇게 눈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보더라도 번쩍임이 없어지고 이거는 좀 아마 평광 필터, 카메라 필터 광고 같은데 결국 차 안에서 유리에 반사된 빛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의 관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거 지금 시간이 지금 꽤 진행되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세대는 좀 약간 다르겠는데
이게 이제 중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구부러진 시공간이에요. 뭐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뭐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휘어진 공간의 구부러진 정도가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는 게 중력파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앉아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은. 왜냐하면 공간이 약간 휘어지니까, 구부러지니까. 자, 거리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력파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저가 하나가 있어요. 레이저에서 보내가지고 반거울이 반은 보내고 반은 반사시키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90도로 멀리 보내서 저쪽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빛 검출기에서 그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파동의 간섭은 거리차가 중요한 거죠. 자, 거리차를 잘 조절합니다. 잘 조절해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루와 골과 마루가 만나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근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거리가 약간 변한다 그랬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약간 변하겠죠. 거리가 변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보입니다. 요걸 가지고 중력파를 측정을 했어요. 중력파를 측정한 것이 이 거리가 살짝 바뀌는 걸 가지고 중력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력의 파동을 측정하는데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거죠. 그 파동을 이용해서 파동을 측정한 겁니다. 맺힌 김에 양자역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여러분들 발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안 되겠고 이것도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만 이야기할게요. 양자역학을 파동역학으로 불러요. 여러분들이 파동을 다 알면 양자역학을 다는 아니고 한 50%는 알아요. 양자역학의 파동이 아닌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게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파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과 파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상쇄간섭, 보강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어지는 거죠. 1 플러스 1이 4가 되기도 하고 1 플러스 1이 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도 헤드폰 이런 것도 쓰고 중력파도 측정했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우주의 기본이에요. 양자 장론으로 가면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파동이에요. 저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보면 파동이 이 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거는 또 제가 이제 그냥 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201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혼조 다스쿠 교수님 한 말 중에서 제가 그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교과서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게 대부분 다 진실로 써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과학자 될 수 있고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저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거 맞나 틀리나? 교과서에서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분이 물론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너무 갔네요. 생각보다. 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느릴 줄이야 참. 빨리 좀 넘어가 주라. 과학자 사진만 나오는데 누구나 과학자 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물리학을 전달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또 눈과 귀가 조금은 그래도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시간이네요. 또 전 시간 질문도 같이 해줘도 돼요. 여기 오늘 했던 거 아니면 여러 가지 파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해주시면은 시간 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물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는 레이저 빔보다 왜 직접 눈으로 들어오는 레이저 빔이 더 위험한가요? 파동이 반사되면 에너지.
자, 반사가 일어나면은 항상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죠? 반사가 있으면 굴절. 그래서 결국엔 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일부는 반사로 나가고 일부는 굴절로 없어진다는 거죠. 또는 흡수도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굴절할 필요가 없고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오는 레이저 빔이 반사되면서 반사되는 빛은 그 레이저 빔의 일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흡수되거나 굴절돼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직접 보는 것보다 레이저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할 텐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 레이저 약해 보이죠? 눈으로 직접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레이저를 확인할 때는 종이나 이런 데다가 반사되는 걸 확인해야 되지 눈으로 직접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안전수칙이에요. 지켜주세요. 선평광 빛이든 무평광 빛이든 사람의 눈은 그 차이를 사람의 눈은 평광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선평광과 무평광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평광판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또는 반사되는 물 위에서 반사되는 빛 있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사람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다만 이게 평광판을 갖다 대면은 그때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기일식 때 태양을 정면으로 볼 때 태양빛의 세기를 줄여주는 종이도 평광판인가요? 아유, 그렇게 비싼 종이 안 씁니다. 개기일식 때는 그냥 평광에 관계없이 앞에 그 밝기를 줄여주는 필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중요한 이야기죠. 태양을 직접 보면 안 됩니다. 태양을 직접 보면은 그 망막이 그대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뭐 렌즈를 써서 반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태양빛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필터를 써가지고 해야 되고요. 뭐 안 되면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저도 해봤는데 유리판에다가 촛불 이렇게 하면 그림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봐도 괜찮아요. 평광판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거 그렇게 싼 건 아닌데 그렇게 비싼 비싼 걸 쓸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3번 어디가 있나요? 3번까지 대답한 것 같은데 4번. 오늘 강의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빛 혹은 물질의 이중성은 왜 함께 관측되지 않나요? 요건 제가 좀 더 뒤로 할게요. 요거 꽤 아까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꽤 좀 질문을 뒤로 하고 가시광선 안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보라색인데 하늘은 왜 파란색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이 보라색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외선 일부가 가시광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자외선과 보라색 색깔의 경계는 그렇게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보라색 부분은 가시광선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면은 보라색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파장대별로 색깔별로 에너지를 따져야 돼요.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은 노란색 부분 에너지가 제일 많고 파란색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공기 분자에서 산란되는 거는 짧을수록 제일 많이 산란돼요. 자, 그럼 보라색이 제일 많이 산란되겠죠. 근데 보라색 원래 얼마 없었어요. 태양에서 올 때부터. 파란색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은 선평광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선평광된 빛의 이점이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는 이점은 없어요. 사실 이 비싼 평광판까지 집어넣으려면 LCD가 비싸지죠. 그래서 LCD. 자, 근데 LCD 자체가 평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평광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보호필름 붙이면 무평광으로 돼버립니다. 그 안에 보호필름만 있으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이에요. 인간의 눈이 만약에 평광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디스플레이는 안 나왔을 겁니다. 못 나오죠. 여기다가 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무평광으로 해서 나왔을 거예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은. 근데 인간의 눈이 평광을 구분을 못 하죠. 그래서 선평광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또 6번까지 했나요, 제가? 7번. 벽에 레이저 빛을 비추면 점이 생기지 않고 산란되는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꽤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레이저를 비췄죠. 이 속에 동그란 구멍이 들어있었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란 구멍이 있으면은 이게 빛이 직진하지 않고 퍼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빛이 퍼져서 나갑니다. 퍼져가지고 레이저가 아무리 그러니까 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파동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 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맥노리 현상이 라디오에 이용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라디오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있냐 하면은 고주파로 이제 전파가 이렇게 신호가 오죠, 그죠?
라디오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FM이라고 그럽시다. FM이 얼마예요? 한 100MHz짜리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리는 저주파죠. 20kHz 이런 거. 소리 저주파가 안에 실려 있어요. 자, 이거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맥노리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100MHz짜리 주파수하고 또 100MHz 주파수를 두 개를 더합니다. 하나는 방송국에서 받은 전파, 하나는 라디오 안에서 100MHz짜리를 만들어내요. 그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맥노리가 일어나요. 맥노리가 일어나는데 그 맥노리에 일어나는 맥노리 주기는 이 라디오 전파에 실려 있는 사람 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두 개를 더하면 사람 소리가 그대로 나와요. 맥노리 현상을 이용한 거죠. 소리는 상세 간섭 때도 왜 소리가 들리나요? 엄밀하게 안 들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쪽 귀를 막고 한쪽 귀만 사용한다면 상세 간섭에서 100% 상세 간섭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귀가 두 개죠.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도 조금만 지나면 여기는 상세 간섭이 안 돼요. 요 거리가 있잖아요. 요 거리가 한 15cm 되죠. 그죠? 그래서 100% 상세 간섭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정확한 100% 상세 간섭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슬릿 실험에서 빛의 세기가 생 곳은 보강 간섭이고 어두운 곳은 상세 간섭된 부분이라고 말씀했는데 단일 슬릿이라 빛은 단 하나뿐인데 어떻게 빛의 간섭이 생길 수 있나요? 아유, 정말 좋은 질문 하셨네요. 자, 슬릿이 크기가 있겠죠, 이렇게. 크기가 어떻게, 그죠? 아까 아무리 내가 슬릿을 뭐 폭이 작게 하지만은 이거를 내가 확대해보면 이만큼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단일 슬릿에서는 왼쪽으로 진한 빛, 오른쪽으로 진한 빛, 이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점이 아니니까 이걸 쪼개면은 빛이 이 슬릿을 통과하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이 녀석들이 여러 군데들이 서로 어떻게 잘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 LED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파란색 LED를 만들기 어려운 것인가요? 자, 이건 좀 다른 질문, 다른 그 이야기예요. LED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고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뭐 수소 원자에서 이거 뭐 에너지 준이 있다는 거 알죠? 뭐 이렇게 또는 뭐 헬륨, 뭐 산소 이런 거 가스 방전시키면 빛이 나오죠. 그게 이제 원자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원자에서 나오는 빛들이 이제 저 주파수가 또는 파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에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썼던 거 뭐 초록색 LED, 뭐 초록색 레이저 또는 뭐 빨간색 레이저 이것도 사실 반도체를 이용한 겁니다. 반도체 레이저예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 나오는데 그 반도체 특성상 옛날부터 빨간색은 파장이 짧다 그랬잖아요. 파장이 길다 그랬죠. 그거는 에너지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빛은 쉽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파란색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꽤 큰 빛입니다. 요거를 만드는 게 어려웠었어요. 왜요? 뭔 어려움이었냐면 여기에 적절한 반도체를 찾았어요.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푸른색 LED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LED 조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사람은 왜 가시광선 외의 빛을 볼 수 없나요? 그건 이제 우리 눈이 그렇게 진화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다르게 진화해가지고 아까 그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자외선을 본다면은 자외선 부분 우리가 가시광선을 불렀겠죠. 자, 그거는 이제 사람이 눈이 그렇게 진화를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사실이냐면 이건 이제 반드시 그렇게는 또 아닌데요. 물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가시광선 부분에서만 투명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외선을 보도록 진화했더라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깜깜한 데 살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잖아요. 수증기에서 자외선, 적외선은 굉장히 많이 걸러져요. 가시광선만이 대부분 통과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렇게 생명체가 가시광선에 맞게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나온 내용, 소리는 온도가 높을 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질상으로 보았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질상의 밀도와 온도에 의한 밀도가 차이가 있는, 반드시 밀도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온도가 빠르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죠. 자,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들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밀도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소리의 저 속도를 좀, 그거는 뭐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 뭐 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 받고 아까 한 가지 질문 돌아간 거 있었죠. 그 물질과 그 이중성에 관해서 그 다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갔어요? 4번이었나? 자, 예, 이해했습니다. 빛 또는 빛 혹은 물질의 이중성은 왜 함께 관측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의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이 이제 물질과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에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은 입자로 나타나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파동을 보고 있으면은 파동을 우리가 입자로 볼 수는 없죠. 왜냐? 파동은 위치가 없어요.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소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여기 사람들 다 듣고 있겠죠. 소리의 위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위치가 없어요. 입자는 파장이 없어요. 마루와 골이 없어요. 그래서 입자 성질과 파동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항상 하나의 성질만 나타나는데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입자성, 어떨 땐 파동성 두 개가 나타나면서 양자역학이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입자성만 있었으면은 보통 우리 뉴턴 역학하고 똑같아요. 파동성만 있어가지고 파동만 가지고 다 끝나요. 근데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재미있기도 하고 좀 더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강연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너무 갈 수는 없고 제 나머지 질문들은 구글에다가 구글 거기 사이트를 열어놨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저희들이 보고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